콘텐츠 경고. 이 이야기는 상실 노년의 고독, 그리고 심리적 고뇌를 다룹니다.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찾는 성인 관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운명의 가혹한 장난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품어온 원한 고통과 후회로 키워온 그 감정들이 인생의 저편 언덕에서 서로 마주했을 때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 속에 퍼지는 독한 술 기운처럼 허공으로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서울의 낡은 거리 모퉁이에서 시작됩니다. 50년 전의 적이었던 두 남자. 두 개의 운명이 고독을 피해 찾아든 곳에서 말이죠. 11월 말의 종로 3가 거리는 예년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의 추위는 단순히 기온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한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두꺼운 옷을 뚫고 행인들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일흔두 살을 넘긴 김동수에게 그 추위는 몇 배나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주름진 두 손을 얼어붙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세월에 닳고 다른 관절의 묵은 통증을 깨워 그 자신이 얼마나 늙고 약해졌는지를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짙은 갈색 모직 코트에 깃을 한껏 세웠습니다. 팔꿈치 부분이 해지고 비바람에 색이 바랜 이 코트는 10년 전 생일에 아내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긴 투병 끝에 6개월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마포의 낡은 아파트는 무서울 정도로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동수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를 반기는 것은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나 전등 끄는 것을 깜빡했다고 잔소리하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라 숨 막힐 듯한 칠흑 같은 어둠과 절대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저녁이, 특히 비가 오는 날이 두려웠습니다. 낡은 창문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소리 같기도 했으며 미처 다 하지 못한 작별 인사를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배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번화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과 도시의 소음으로 마음속의 공허함을 속이려 했습니다. 오늘 밤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고 느스름한 가로등 불빛과 섞여 우울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수의 아픈 다리가 시위를 하듯 통증을 호소해 그는 어쩔 수 없이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눈앞에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국 서민들에게 친숙한 길거리 술집들입니다. 주황색 방수포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장과도 같았습니다. 동수는 가끔 들르곤 했던 단골집 이모네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곱창 굽는 화덕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기름 타는 냄새 맑고 달큰한 오뎅 국물 냄새, 그리고 알싸한 소주 냄새와 섞여 서울의 밤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삶의 냄새였고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버리는 냄새였습니다. 그는 방수포를 걷고 안으로 들어서며 어깨에 묻은 빗방울을 털어냈습니다. 안경에 서린 김을 옷자락으로 급히 닦아내고 자리를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을 비좁게 만들었지만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독한 노인이 앉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둥근 알루미늄 테이블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젊은이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회사원들이 저마다의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가게 가장 안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유일하게 의자 하나가 빈 둥근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그 남자는 문을 등지고 앉아 주위의 소란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세련된 재단의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이곳의 대다수 손님들이 입은 평범한 옷차림과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움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드러난 목덜미에도 세월의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 특히 저렇게 화려하고 거리감 느껴지는 사람과 합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좀 더 한산한 다른 가게를 찾아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밖에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천막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대화 소리를 집어삼킬 듯 요란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바늘로 찌르듯 맹렬하게 솟구쳤습니다. 그는 이 날씨에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고는 절뚝거리며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잠시만 앉아서 술 한 병으로 몸을 녹이고 바로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사색에 잠긴 남자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실례합니다. 동수가 추위와 오랜 침묵 탓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습니까? 합석 좀 해도 될까요? 남자는 곱창 한 점을 집어들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싸구려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산의 진미를 즐기는 듯 느긋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질문을 들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포장마차 안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건배를 외치는 소리, 빗소리 등 주변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사라지고 저 멀리 물러나 두 늙은 남자 사이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 남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며 곱창 조각이 차가운 알루미늄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김, 동수. 남자가 내뱉은 목소리는 떨리고 탁했지만 여전히 밉살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중저음의 음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한때 총기 넘치던 눈은 세월과 세상의 먼지에 흐려졌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혔던 얼굴 악몽 속에서조차 찢어발기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민재였습니다. 박민재. 그 이름은 고통과 치욕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재 50년 전 그의 불구대천의 연적. 동수가 20살 청년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첫사랑 최지은을 빼앗아간 남자.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흐릿하지만 아프게 되살아났습니다. 50년 전 동수는 가난하고 투박한 노동자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옷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재는 마포에서 제일 큰 금은방 주인의 외동아들로 유학을 다녀왔고 피아노를 칠 줄 알며 달콤한 말을 할 줄 아는 호탕하고 세련된 지식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상냥했던 쌀집 딸 지은을 사랑했습니다. 동수는 퇴근길에 산 따끈한 호떡과 몰래 바래다 주던 저녁길 같은 투박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지은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배경과 화려함으로 지은 가족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동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박민재의 아내가 되어 꽃가마를 탔습니다. 가난한 청년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재가 이겼습니다. 순수한 사랑 앞에선 돈과 지위의 압도적이고 잔인한 승리였습니다. 너냐, 박민재, 동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젖은 우산 손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반세기 동안 묻어두었던 분노가 순식간에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라 옆 테이블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흠뻑 젖은 남루한 차림의 노인과 고급스럽고 세련된 노인의 대치. 그 극명한 대비는 극적인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싸움이나 적어도 욕설이 오갈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민재는 동수가 기억하던 것처럼 거만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당혹감과 일말의 안쓰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파란만장한 한 평생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로 맞은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밀어 동수에게 권했습니다. 앉게, 민재가 말했습니다. 옛날 도련님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군. 자네, 다리. 옛날처럼 비만 오면 여전히 아픈가? 뜻밖의 관심 어린 질문은 동수의 마음속 가장 연약한 곳을 명중시킨 화살 같아서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증오심이 눈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약하고 고독한 노인 앞에서는 갑자기 뜬금없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기억하고 있다니 지은을 위한 선물을 사려고 잔업을 하다 다친 그 옛날의 사고 후유증을 동수는 민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술집의 르스름한 조명 아래서 그는 승리자였던 남자가 이제는 그저 쇠락한 노인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고급 양복도 추위에 떨고 있는 앙상한 어깨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눈은 퀭하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으며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운전기사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반쯤 비운 소주병과 차게 식은 곱창 접시 그리고 그뿐이었습니다. 증오는 순식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두 남자를 미치게 했던 지은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동수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우산 손잡이를 놓고 천천히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시멘트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민재는 동수가 앉는 것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비뚤어지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주인에게 크게 외쳤지만 강한 척하려는 목소리엔 떨림이 분명했습니다. 이모, 여기 프레쉬 한 병 더 주시고 이 곱창 좀 다시 데워줘요. 뜨끈한 오뎅 국물도
좀 넉넉히 주시고 그리고는 동수에게로 돌아서서 초록색 소주병을 들어 연적 앞에 작은 유리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맑은 술이 부드럽게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렸습니다. 마시게 민재가 술잔을 동수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시선은 밖에 하얀 빗줄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오늘 내일 하는 이 시점에 여기서 만난 건 아마 하늘의 뜻이겠지. 마시게 속 좀 드고 사람 마음의 추위도 좀 있고. 동수는 찰랑이는 술잔을 바라보다가 맞은편 남자의 늙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잔이 가볍게 부딪힐 때 떨리는 동수의 손이 역시나 떨리고 있는 민재의 손과 닿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작게 챙하는 소리가 울렸지만 두 남자의 마음속에는 격렬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이 술잔은 축하를 위한 것도 화해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는 것을, 그리고 되돌아보면 그 옛날의 원한들이 시간의 잔혹함 앞에서는 한순간에 작고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찰의 술잔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젖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코끝을 찡하게 하더니 위장으로 흘러내려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수는 가볍게 몸을 떨며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설명을, 아니면 단순히 반세기의 공백을 메울 이야기라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이 힘겹게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나? 인생이 한 판의 체스 게임이라면 퀸을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김동수와 박민재는 모두 패자일지 모릅니다. 반세기의 두꺼운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 세월과 함께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 생각했던 비밀들. 그러나 파헤쳐지는 순간 그것은 갓 갈아낸 칼날처럼 날카롭게 당사자들의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허름한 술집, 서울의 차가운 빗줄기 아래서 충격적인 진실이 곧 밝혀지려 합니다. 과거와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릴 진실이 말이죠. 두 개의 작은 유리잔이 부딪히며 내는 건조한 챙 소리는 포장마차를 에워싼 빗소리 속에서 외롭게 겉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 마주 앉은 두 늙은 남자의 관계만큼이나 위태로웠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실패하고 젊은 날을 원한으로 보낸 사람. 또 한 사람은 오만하게 승리했지만 지금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마음의 상처를 핥을 곳을 찾는 사람. 동수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11월의 한기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묘한 감정 때문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잔을 털어넣어 투명한 액체를 입안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요즘 나오는 프레시 소주는 예전보다 싱거워진 듯 했지만 그 씁쓸한 뒷맛은 여전히 코를 찌르고 목을 태우며 빈 위장으로 뜨거운 열기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열기는 아픈 다리의 통증을 어느 정도 쫓아냈고 이상하게도 서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던 두 남자 사이에 두껍게 쌓인 어색함의 얼음도 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첫 번째 병을 비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언어는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쫄깃한 곱창을 씹는 소리, 쇠젓가락이 알루미늄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공백을 채웠습니다. 각자 영원히 흘러가 버린 젊은 날의 필름을 되감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 뚜껑이 따지자 취기가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이성은 흐려졌지만 감정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비싼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주름지고 앙상한 목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허공을 응시하지 않고 마치 잿더미 속에서 어떤 형상을 찾으려는 듯 고기 불판 아래서 타오르는 숯불을 깊이 응시했습니다. 지은이 민재가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존경과 극심한 고통을 동시에 담은 채 무겁게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떠났어. 3년 전에 폐암으로. 동수는 빨갛게 양념된 배추김치를 집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허공에서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치 조각이 미끄러운 젓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차가운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핏자국 같은 붉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의도적으로 피했고 자신도 가정을 꾸렸지만 최지은이라는 이름은 그의 가슴속 성스러운 구석에 남아 가끔 꿈속에서 몰래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마포의 옛 친구들을 통해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남편 입으로 직접 확인하니 한마디 한마디가 쇠망치처럼 가슴을 내리쳐 이미 약해진 늙은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알고 있어. 동수가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작게 대답하며 빈 술잔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장례식 날 갔었어. 길 건너편 은행나무 밑에서 멀찌감치 서 있었지. 자네를 봤어. 그때 자네는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 아주 수척해 보이더군. 민재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뒤틀리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안경을 벗어 양복 자락으로 뿌연 김을, 아니 어쩌면 충혈된 눈을 가리기 위해 닦아냈습니다. 수척해 보였다고. 아니야 동수. 그때 난 수척한 정도가 아니었어. 그때 난 이미 죽어 있었어. 차가운 관 속에 그녀와 함께 눕고 싶었지. 내 평생, 내 자존심, 내 재산.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았으니까. 민재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잔에 술을 채운 뒤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가 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에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70 노인에게는 존재해선 안 될 기이한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그거 아나? 김동수 가장 고통스러운 건 죽음이 아니었어. 죽음은 섭리야. 누구나 죽지.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녀의 마지막 날들에 내가 마주해야 했던 진실이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며 메어왔습니다. 아산병원 병실에 누워 고용량 진통제에 취해 헛소리를 하던 그 며칠 동안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여보라고도 우리 아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 동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뇌로 몰리는 듯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는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무언가를 기다리며 맞은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이름을 불렀는데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가 입꼬리를 비틀어 자조와 비통함이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동수 오빠를 불렀어. 자네 이름을 기도문처럼 반복해서 불렀지.
혼미한 정신으로 말하더군. 미안해요, 오빠. 내가 미안해요, 라고. 동수는 멍해졌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온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는 지은을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린 배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증오의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벽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동수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단 말인가? 기억. 민재가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깊은 골을 따라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야. 그건 뼈에 사무친 거야. 난 그녀의 손을 잡고 귀에 대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남편이 여기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어. 그때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자네뿐이었어. 난 질투했어, 동수야. 세상에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과거의 유령 따위에게 미친 듯이 질투를 했다고. 70 먹은 노인네가 옛 연적의 이름에 질투하다니. 웃기지 않나 비참하지 않나. 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재의 적나라한 고통을 참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술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과 함께 해준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순박하고 인내심 강했던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고 존중했으며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조차 비추기 두려운 마음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구석에 최지은이라는 이름은 결코 아물지 않은 켈로이드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흉터는 가렵고 욱신거렸습니다. 왜? 동수가 지친 목소리로 낮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날 조롱하려고, 아니면 어쨌든 지난 50년 동안 그녀는 자네 아내였다고 자랑하려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병을 집으려다 손이 너무 떨려 술을 쏟았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술을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빈 병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자네한테 빚이 있어서야. 사과해야 할 빚.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할 빚. 오늘 말하지 않으면 이걸 무덤까지 가져가서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까봐 두려워서야. 민재는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으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동수를 바라보았는데 술에 취한 눈빛은 사라지고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그해 1974년 겨울, 자네가 입대하기 3일 전이었지. 자네는 마포 도서관에 가서 소설 겨울 소나타를 빌렸어. 그리고 104페이지에 지은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끼워 넣고 사서에게 지은이가 책을 반납하러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했지. 맞지? 동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의 편지. 그 편지에 그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적었습니다. 그는 지은에게 새벽 5시에 서울역으로 나오라고. 만약 그녀가 나온다면 군대를 도망치고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함께 도망가겠다고 썼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뼈가 시리는 눈보라 속에서 마지막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부귀영화를, 박민재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동수가 당황하여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랑 하늘만 아는 일이야. 지은이는 절대 오지 않았어. 그녀는 무시했어 날 버리고 자네를 선택했다고. 아니야. 민재가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무시한 게 아니야. 돈 때문에 날 선택한 게 아니라고. 그녀는 그 편지를 읽지 못했어. 서울역 약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변 공간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술집의 소음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동수의 가슴 속에서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수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한 글자씩 씹어 뱉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죄책감에 젖어 매어 있었습니다. 그날 난 우연히 지은이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어. 사서가 내가 남자친구인 걸 알고 그 책을 지은이에게 전해달라며 내게 줬지. 난 104페이지가 두툼한 걸 봤어. 호기심에 열어봤지. 자네 글씨체란 걸 알았어. 읽었어. 한 글자, 한 글자, 다스. 민재가 고개를 들자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무서웠어. 그녀를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녀가 자네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만약 그 편지를 읽었다면 그녀는 분명 서울역으로 달려갔을 거야. 모든 걸 버리고 자네를 따라갔겠지. 질투와 공포가 날 비열한 놈으로 만들었어. 난 그 편지를 빼냈어. 집 뒤뜰로 가져가서 성냥을 그었지. 그는 보이지 않는 성냥을 켜는 신용을 하며 허공에서 타오르는 그날의 불꽃을 다시 보는 듯 응시했습니다. 종이 끝에 불이 붙는 걸 지켜봤어. 자네의 글씨, 자네의 맹세. 모든 게 검은 재가 되어 타들어갔지. 난 그 재를 진흙바닥에 지식여버렸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은이에게 책을 건네줬지. 그녀는 책을 읽었지만 편지는 없었어. 그녀는 자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 생각했어. 자네가 변심했다고 생각해서 한 달 내내 울기만 했었어. 쾅! 동수가 벌떡 일어나자 플라스틱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듯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려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민재의 양복 멱살을 잡고 그 약해 빠진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나쁜 놈, 개만도 못한 놈, 동수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네가 내 인생을 훔쳤어. 날 망쳤어. 내가 부족해서, 그녀가 날 배신해서, 그렇다고 50년 동안 자책하며 살게 만들었어. 가게 안의 손님들이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말리려다 두 노인의 극심한 고통이 서린 표정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민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팔을 늘어뜨리고 눈을 감은 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주먹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때려 죽여. 민재가 속삭였습니다. 난 죽어 마땅해. 지난 50년 동안 난 그녀의 몸은 가졌지만 마음은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 그녀가 비를 멍하니 바라볼 때마다 자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양심의 복수. 그건 어떤 주먹보다 더 아팠어. 동수는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굳은 살 박이고 주름진 손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이 가식적인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반세 동안 속아온 억울함과 고통을 모두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박민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옛날에 호탕한 도련님은 없었습니다. 무덤에 갈 날만 기다리는 고독하고 비겁하며 불쌍한 늙은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피부에 검버섯, 깊게 패인 주름 눈물이 고인 탁한 눈. 지금 그를 때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지은이 살아 돌아옵니까? 잃어버린 50년의 청춘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동수는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의자에 주저앉혔습니다.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동수가 신음했습니다. 늙은 가슴에서 터져 나온 울음소리는 상처 입은 짐승의 소리처럼 처절하고 구슬펐습니다. 지은아, 이 사람아.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운명의 가혹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억울함을 안고 차가운 무덤에 들어간 지은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그리고 평생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산 남편 곁을 지키다 떠난 착한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오해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 사람의 인생 비극, 반세기에 걸친 긴 고통은 모두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 눈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비겁한 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서울 거리의 먼지를 씻어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천막 안을 가득 채운 고통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 두 개의 운명이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빈 술병들과 방금 드러난 잔혹한 진실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뼈 시리게 추웠습니다. 마음의 폭풍이 지나가고 가장 어두운 비밀이 길거리 술집의 르스름한 불빛 아래 드러났을 때 남은 것은 통쾌함이나 증오가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거대한 공허함이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청춘의 적이었던 두 남자는 이제 과거의 유령처럼 서로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도박판에서 승자였든 패자였든 시간과 죽음의 잔혹함 앞에서는 모두 가혹한 고독 속에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동수의 폭발했던 분노는 여름 소나기처럼 빠르고 격렬하게 지나갔고 그 뒤엔 마비될 듯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11월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하얀 입김을 내뿜었습니다. 박민재 또한 침묵했습니다. 앙상한 어깨는 폭풍 후에 꺾인 마른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편지나 과거의 비겁한 배신에 대해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모든 심판이 무의미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현재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잔인했습니다. 그들을 미치게 했던 최지은은 차가운 땅 속에 잠들었습니다. 동수의 아내 또한 영원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 여인들은 게임을 떠났고 두 노인만이 화려하지만 야박한 서울 한복판에 남아 기억의 부스러기를 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손은 이제 너무 약해져 술을 따르다 밖으로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동수에게 술잔을 밀어주며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잔뜩 쉬고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 언제 떠났나?
동수는 술잔을 받아들고 찰랑이는 투명한 액체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와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이야. 동수가 한숨처럼 낮게 대답했습니다. 뇌졸중이었어. 급하게 갔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아침엔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점심때 부엌에서 쓰러졌어. 그는 고개를 젖혀 술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혀에 배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회함보다는 덜 썼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 민재야. 나보다 1000배는 더 좋은 사람이었지.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고 새 옷 한 벌이나 여행 한 번 요구한 적 없었어. 그런데 난 동수는 목이 매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 부비고 살았지만 내 영혼의 절반은 딴 곳에 내가 피해자라고 믿었던 그 빌어먹을 과거에 둥둥 떠다녔어. 난 그녀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이제 그녀가 떠나고 집에 가면 벽에 걸린 앞치마나 덩그러니 놓인 슬리퍼를 볼 때마다 집이 무서울 정도로 넓다는 걸 느껴. 집이 날 집어삼키는 것 같아. 민재는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뒤처진 느낌. 자식들은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같이 안 사나? 동수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대 부모들의 씁쓸함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자식 큰 놈은 미국 실리콘밸리인가? 어디서 엔지니어를 한다며 이민 갔어. 3년째 안 오다가 제 어미 죽었을 때도 잘릴까봐 이틀 만에 장례 치르고 가버렸지. 막내딸은 부산으로 시집가서 애들 키우고 장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어. 가끔 주말에 영상통화로 부 3분 아빠 밥 드셨어. 약 드셨어. 묻고는 끊어. 걔들은 걔들 인생이 있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가 끼어들어 봐야 집만 되지. 동수는 직접 자신의 잔을 채우고 민재에게도 따랐습니다. 그는 맞은편 남자를 한때 대단한 연적이었고 돈과 명예 사랑하는 여자를 모두 가졌다고 생각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동수가 약간의 비아냥과 호기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저명하신 박민재 교수님, 이사장님이시라며 자식들도 많고 가족들 북적거리고 시중 드는 사람도 넘쳐나지 않나. 민재가 쿨럭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침소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안경을 벗어 탁자에 놓고 퀭한 눈과 고통으로 겹겹이 쌓인 주름을 드러냈습니다. 저명은 무슨 동수야. 날 좀 봐. 내가 저명해 보이나. 민재는 가슴을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해냈습니다. 내 두 아들놈들, 그놈들은 독수리 떼야. 믿겠나. 제 어미 우리. 지은이가 산소 호흡기를 달고 헐떡거릴 때 병원 복도에서 유산 분배 문제로 고래고래 싸우더군. 강남 빌라 내놔라, 회사 지분 내놔라 하면서. 민재는 말을 멈추고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돈 몇 푼을 두고 싸우는 친자식들의 모습은 늙은 아버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다 팔아버렸어. 민재가 절망이 담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추억이 담긴 집도 팔았어. 돈 나눠주고 그 불효막심한 놈들 내 눈앞에서 쫓아버렸지. 그리고 성남 외곽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어. 사람들은 노후의 천국이라지만 사실 거긴 나 같은 인간들을 죽을 날까지 가둬두는 감옥이야. 동수는 멍하니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양복과 귀티 나는 태도 뒤에 이렇게 비참한 가정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지은이 3주기야. 민재가 목이 메어 계속했습니다. 자식놈들은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실버타운에서 몰래 도망쳐 택시 타고 여기 왔어. 시끄러운 곳,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싶었어. 그 좁고 차가운 실버타운 방구석에선 못 마시겠더라고. 그녀의 영정사진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녀에게 너무 미안해서. 평생 내 곁에서 온전히 행복하지도 못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게 했으니. 희미한 술집 안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저기는 사라졌습니다. 우열을 가리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늙고 고독하고 상처 입은 자신을. 무리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두 늙은 늑대가 생존 경쟁 끝에 어두운 동굴에서 만나 서로를 물어뜯는 대신 이 추운 겨울밤에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얄궂고 잔혹한 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5천만 명이 넘는 이 넓은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이 서울에서 지금 그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옛 원수만이 지금 유일한 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수야. 민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좋은 꿈을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기억나나? 20살 때 지은이 머리 따서 양갈래로 내렸을 때 말이야.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순박한 미소가 고단한 얼굴에 번졌습니다. 기억하지? 어떻게 잊겠나? 그때 그 사람 웃는 게 참 예뻤지. 웃으면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잖아. 마포시장 입구에서 파는 설탕 입힌 과일 꼬치를 참 좋아했어. 사줄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했는데. 민재가 미소 지으며 식은 곱창을 집어 숯불 위에 올려 데웠습니다. 맞아. 하지만 자네 그거 아나 나이 들어서는 많이 변했어. 당뇨 올까봐 단 건 입에도 안 댔어. 이렇게 바람 부는 날엔 허리가 많이 아팠지. 밤마다 내가 1시간씩 주물러줘야 잠들곤 했어. 동수는 민재의 말을 하나하나 삼키듯 들었습니다. 동수는 봄날에 지은 찬란한 청춘의 지은을 알았습니다. 민재는 가을과 겨울에 지은 시들어가는 노년의 지은을 알았습니다. 두 남자의 기억, 조각이 합쳐져 평생 사랑했던 여인의 초상화가 완전하고 생생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도 지은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이 작은 테이블에 함께 앉아 두 늙은 바보를 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동수야. 민재가 막 든 곱창을 집어 조심스럽게 호호 불더니 연적의 그릇에 놓아 주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챙김에 두 사람 모두 순간 놀랐습니다. 먹게. 지은이가 그랬어. 자기를 쫓아다니던 남자들 중에 김동수가 곱창을 제일 맛있게 굽는다고. 난 평생 솜씨가 없어서 달걀 하나 제대로 못 삶는다고 구박받았거든. 동수는 그릇에 놓인 곱창을 보고 민재의 멋쩍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쓴맛이 전혀 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 동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곱창을 입에 넣었습니다.
자네는 겉만 번지르르한 샌님일 뿐이야. 부엌일이나 여자 위하는 건 나한테 한참 배워야 돼. 민재가 빗소리에 섞여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합쳐서 150살이 넘는 두 노인이 허름한 술집에서 껄껄거렸습니다. 썩은 고목이 부딪히는 듯 걸걸한 웃음소리였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밖의 비바람도 반세기 동안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던 증오의 빙하도 그 웃음소리에 녹아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리 깊은 원한도 세월의 무게와 고독한 영혼의 공감 앞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자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마주 앉아 들어주고 옛 추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술집 구석에서는 폭풍우가 문 밖에서 멈춰 섰습니다. 술병이 비워지고 비밀이 드러났을 때 두 남자 사이에 남은 것은 공허가 아니라 고통과 연민으로 짜인 기묘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인간애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여정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초록색 소주병이 알루미늄 테이블 위에 뒹굴었습니다. 두 남자가 원한과 오해로 낭비해 버린 젊은 날들처럼 텅 비어버린 채로요. 주황색 방수포 밖 11월의 지루한 장마도 드디어 멈췄습니다. 천막 끝에서 마지막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도로 위 무릉덩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끌벅적했던 종로 삼가 거리는 이제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경적 소리는 잦아들고 야간 작업을 시작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빗자루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비 온 뒤의 추위는 더욱 날카로워져 허술한 천막 틈새로 파고들며 두 노인의 관절 통증을 깨웠습니다. 박민재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동작은 엉성했고 나이 탓인지 술 기운이 깊게 퍼진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았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꺼내 계산하려 이모를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검버섯 핀 손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내가 냄새. 동수가 아까의 흥분한 모습과는 달리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손을 밀어내고 주름진 바지 주머니에서 빳빳하게 편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안 돼. 민재가 혀 꼬인 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자네한테 평생 빚을 졌어. 이건 내가. 됐어 이 사람아. 동수가 딱 잘라 말하며 고단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두꺼운 지갑 좀 집어넣어 그 돈으로 간장약이나 사 먹든가 병원비로 아꼈어. 꼴 좀 보게 민달팽이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바람 불면 날아가겠구먼. 동수는 테이블 위에 돈을 탁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의 권위를 확인시켰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감사해. 의미로 쳐. 민재가 멍하니 풀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사 자네가 나한테 뭘 감사해. 자네 인생을 망친 놈한테. 동수는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지난 50년 동안 내가 짝사랑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배신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 그 짐이 반세기 동안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나 이제 내려놓으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것처럼 홀가분해.
그 진실의 값어치에 비하면 술 몇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수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묵직한 용서를 베푸는 동수의 방식임을 알았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부축하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얼굴을 때려 몸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동수가 처음에 들어올 때 느꼈던 그 시리고 고독한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술 기운과 방금 피어난 인간의 온기가 가슴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젖은 도로 위로 두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절뚝거리는 남자.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비틀거리고 쇠약한 남자. 두 그림자는 떨어졌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를 반복하며 밤바람 속에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동수는 택시 잡기 쉬운 큰 길까지 민재를 부축했습니다. 실버타운 잘 들어가. 동수가 퉁명스럽지만 관심 어린 말투로 당부했습니다. 또 탈출하지 말고 다음에 술 마시고 싶으면 정식으로 전화해. 민재는 순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 멈춰선 택시 문을 잡던 그가 멈칫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동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눈앞에 늙은 친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듯 했습니다. 이봐, 동수. 민재가 불렀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돌아서려던 동수가 멈춰서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취해서 집 가는 길 잊어버렸나? 다음 주. 민재가 희망에 찬 떨리는 목소리로 머뭇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또 볼까? 자네 이야기 듣고 싶어. 무슨 이야기, 내 인생은 온통 슬픈 얘기뿐이라 재미없어. 자네 택시 운전하던 시절 얘기 말이야. 민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만난 손님들, 자네가 다닌 길들. 난 평생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에 서명이나 하고 차창 밖으로만 세상을 봤어. 내가 놓친 진짜 인생 흙먼지, 나는 그 인생 이야기가 듣고 싶어. 동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민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부자의 호기심이 아니라 어둠을 두려워하는 고독한 영혼의 간절한 연결 욕구가 있었습니다. 동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굳은 살 박인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지. 대신 미리 말해두는데 다음번엔 자네가 술값 내. 내 연금으로는 자네 술값 계속 못 대줘. 알았어. 알았어. 민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늙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택시에 올라탔고 차가 교차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야 버스 211번이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버스에 올라탔고 교통카드가 건조하게 삑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술 기운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그를 다시 낡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동수는 차창 밖으로 밤의 서울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고 한강은 빛나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달라 보였습니다. 동수의 가슴 속에
지난 5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안도감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반세기 전 가혹한 오해로 인생의 사랑 지은을 잃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 현명하고 착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고독과 죽음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죽음이 가까워진 나이에 차가운 빗속에서 그는 다른 종류의 감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중마고우의 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거칠지만 더 단단한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자들의 전우애였습니다. 동수와 민재. 그들은 지나간 찬란한 청춘의 마지막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지은이라는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게임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살 길 바쁘고 현대 사회가 옛 가치를 잊고 돌아갈 때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매일 밤 무생물인 내 벽의 무서운 침묵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자신의 과거가 진짜였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동수는 눈을 감고 차가운 차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메마른 입술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의 영정에 향을 피울 것입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박민재를 다시 만났다고, 진실을 알았다고, 그리고 용서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입니다. 여보, 나 괜찮아. 이제 외롭지 않아. 술 친구 하나 생겼어. 남은 짧은 인생길 같이 걸어갈 특별한 술 친구 말이야. 버스는 빗속의 슬픔과 과거를 뒤로한 채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졸고 있는 노인을 태우고 어둠 속을 계속 달렸습니다. 음향 잔잔한 첼로와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진 엔딩 곡이 흐르며 여운과 성찰,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맺은 말 앤 메시지. 청취자 여러분, 서울의 빗줄기, 아래서 펼쳐진 운명적인 만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아마 우리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박민재 씨는 평생 부유하게 살았지만 태워버린 편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김동수 씨는 가난했지만 이유 없는 원한이라는 감옥에 자신의 심장을 가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느라 50년을 낭비했고 결국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인생에는 언제나 뜻밖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노화가 문을 두드릴 때 모든 원한과 명예도는 탄 재처럼 가볍고 무의미해집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사람을 따뜻하게 데워줄 유일한 가치는 바로 이해와 연민입니다.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낭만적인 설렘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독한 두 남자의 서툰 건배, 젊은 날의 과외에 대한 용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자는 소박한 약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치유하는 방식이고 우린 아직 잊히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채널에 소주 한 잔과 곱창 한 접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밤에 잔잔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쓸데없는 원한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하세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빗속에서 우는 두 노인이 되어서야
평온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